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5번 되는데 아마 6.25 한국전쟁보다 더 오래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자꾸 중요하다 싶은 이야기 말씀드리자 하면은 우리나라에 이 상황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대영 검사도 이야기했고 최명신 중장, 베트남 주월 사령관도 그런 경고를 하신 지가 1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10년 전에. 근데 그렇게 계속 이 애국자들이, 장성들이 경고를 했는데, 국민들이, 정치가들이 그냥 건강 받아 느껴가지고 지금 나라 꼴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제가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이 월남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독립운동을 뭐 어떻게 했느냐, 유일제 때 어떻게 당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건 교과서에서 많이 가르치는데, 월남전이 한국 현대사에서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술하기가 굉장히 인색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참여하신 분이나 그 당시에 60, 70년대에 살아신 분들이면 제가 말씀하면 금방 고개가 끄덕끄덕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린 세대들, 다른 국민들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60, 70년대 대학의 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제 이 증언을 남기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목이 베트남 해방의 교훈과 한국군이 참전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남쪽에 있는 북위 17도선 밑에 있는 베트남 공화국은 인구와 국력의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975년에 월남이 망할 때 월남의 공군력이 세계 4위였어요. 미국들이 다 놓고 갔어요. 그 다음에 커피, 쌀 생산, 인구, 그리고 갖고 있는 GDP, 원래는 거지 군대고 거지 국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국력에 비교가 안 되는데 생활 수준 차이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외국에 유학 간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물량 GDP 수차로서 남쪽과 북쪽은 베트남이 상대가 안 되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조선 인민공화국하고 GDP 생활 수준하고 이렇게 게임 돼야 안 돼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북한이 무너진다는 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소문을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모든 나라가 이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는 잘 먹고 잘 살아 백가지게 기름때 오늘 뭘 처먹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정신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단결되어서 움직이지 않느냐. 내셔널 스피리트, 국민 정신이 썩으면 미국 같은 나라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세계사에 있어서 공화국이 무너졌습니다. 리퍼블릭. 우리나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죠. 공화국의 주권 누가 있겠다? 주권은 누가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북조선은 주권이 김정은에게 있죠. 근데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정의상대가 바로 박힌 공화국은 살아남고, 국민들이 정신상대가 썩어 빠지고 개돼지가 된 공화국은 강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월남 공화국처럼 국민 정신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있다. 그러면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화국을 지켜야 하는 비루투스, 라틴어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시민들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기본이 뭐냐? 남자는 군대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딜 가? 결혼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낳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헌법에 이야기한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럼 그 공화국은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노동자 보호하는 게 20개가 가까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노조공화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제헌법에. 자, 그래서 월남이 폐막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공산당과의 폐막협정, 이거 뭐요? 이건 쓰레기다. 힘이 없는 협정은 쓰레기. 이 공산당들은 사인해가지고 이 약속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 작년에 지금 이제 불사 합의서 했죠. 북한은 안 지킵니다. 우리나라만 다 이거 국군이라든가 이런 대공 방어벽을 완전히 뚫어놨습니다. 문제가 그렇죠. 역적. 공산당의 협상은 무의미하고 오로지 힘으로만 불러야 말귀가 알아듣는 게 월남도 그렇고 북조선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월남 폐막의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보면은, 자, 월남 사람들이 월명의 공산주의 실체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 알려고. 자, 전쟁이 남북한과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여러분 6.25 때 이것이 버틴 이유는 북한에서 내려온 지주기업들, 방공 세력들이 내려와서 공산주의가 위험하다는 걸 알렸죠. 많은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그런데 월남의 경우에는 월명의 실체, 공산주의 이념에 대해서 월남 국민들이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문재인 주나보 정권이 왜 등장했습니까? 문재인 주나보 정권이 저게 공산당 이중대도 아니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죠. 문재인 씨가 뭐 저렇게 사상이 불건전할까? 저 사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저 사람 임금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근거다신 것이고, 또 호지민이 애국자다, 독립투사다 하는 것이 월남에서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 자, 두 번째는 남미 선전선동입니다. 이것이 미국 철수 획책을 하고, 이 월매 공산당은 미국에까지 건너가가지고 미국 내의 반전운동을 펌프질하고 부추깁니다. 제가 여러분 한 달 전에 로렌스 팩이라는 미국 유대인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백악관이라든가 미국 의회 주변에 한국의 자유들이 와가지고 무슨 약을 뿌렸는지 부지런히 이걸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 애국 세력의 모임이 아무 모임도 보이지 않는다.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렌스 팩이 이번에 9월 20, 곧 다음 주에 오거든요. 20일 날 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서 아마 좌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남은 무엇 때문에 망했다? 땅굴 미군 철수,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고정 간첩에 의해서 망했다. 자, 핵심 공산당원들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간첩의 동조 세력이 약 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인구가 수백 명이 됐는데 6만 명의 고정 간첩이 월남을 뒤집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고정 간첩 황정임 씨가 97년도에 5만 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얼마인지를 우리가 앞으로 없죠. 그래서 88년도 현재 공론에서 이 정신문화원에 있던 교수였던 사상문제 전문가 양동환 씨가 우리는 죽었는가 그런 팜플을 통해서 경고했는데, 이대로 간다면 이 좌익 준동을 억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당의 침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한의 좌익에 의해서 공산화 된다고 예언한 것이 언제? 1988년 현대공론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이나 30년이나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공산화가 아니라 양파 껍데기 벗기시더니 다단계 공산화 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진지를 뺏기면서 공산화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성욱 기자라고 알죠? 적화 리포트라고 쓴 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국민도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월남 정부의 부정부패, 이거는 나도 말합니다. 자식들 병력 도피하고 대여로 재산 유출하고 겁나 부정입니다. 무기 탄약 등을 갖다가 미군한테 사가지고 얻어가지고 베트콩에게 팔아넘기고 또 병력을 과다 보고해가지고 달러 공급을 차압하는 이런 사단장들 베트남 장군들이 있습니다. 장개석 여러분, 장개석 문제가 부정부패에 망했죠. 월남도 부정부패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문제, 대한민국 공무원들 많이 보니까 굉장히 한심한데,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거기 왜 여기냐? 오노 소장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혼이 없다. 대한민국 혼, 태극기 혼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관련 얘기. 자, 남베트남의 이 친공 연방제 세력들이 어디에 공조해서 넘어갔냐 하면은 이 월맹 공산당 정권에 의한 전략전술, 즉 통일전선 전술에 공조하게 됐습니다. 남부 베트남은 세 가지 세력이 있었어요. 자, 민주주의 세력. 월남은 보다 독재 정권에서 민주정권이 들어서야 된다. 참 좋죠. 민주화 세력. 둘째, 민족주의 세력입니다. 거의 자주파 세력입니다. 네, 자주파. 민족주의 세력. 이 남북한 간의 문제는 미군을 몰아내고 민족끼리 대화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등장하는 것이 제3세력인 인도차이나 평화세력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 뭐냐? 아이, 같은 민족인데 공산주의라도 민족이 같으니까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남북 연방제를 하면은 전쟁 없이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1975년에 이 공사가 된 과정에서 이런 민족주의 세력, 자주 민주주의 세력, 또 이 제3평화 세력들이 거의 하노이 공산 세력에 의해서 약속이 지키지 않고 완전히 사기당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군 참전에 대해서 이제 군사적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핵심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군이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미국 사단이 빼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의 전투사단, 여러분 청량부대, 명호부대, 그다음에 이제 백마사단 돼가지고 3개 전투부대가 저 미군 대신 들어갔지 않습니까? 월남이 들어갔는데 이 한국군에 대해서 미국이 추가적인 군사 원조를 실시합니다. 자, 맹호사단이 월남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맹호사단의 대체 사단에게 병력이라든가 이런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도요 미국이 감당을 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북군이 현대화 작업이 실시되면서 오늘날의 자주 국방의 깃틀이 마련되었고, 여러분 아다시피 그 창원의 M1, M16, 탈미총 이런 것을 총을 직접 만들고 그런 걸 제작할 수 있도록 미국이 허락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월남에서 전투력이 전투 실전 기금을 쌓고 전투력이 향상이 되니까 동북아시아에서 소련과 중국을 빼고 어떻게 최강의 인류 군대가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968년에 웨스트모렐랜드 중장이 육군 합참의장으로 해가지고 경직이 되면서 나가고 나와서 두 번째 주월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의 전략 전술에 반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베트콩에 대한 전략 전술을 그대로 모방하게 됐다. 거기서 우리나라 군대가 처음에는 미군으로부터 전략 전술을 모방하고 배웠지만 독자적인 전략 전술의 교리를 습득을 하게 되고 미군이 모방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사성장군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은 최명신 장군을 만나가지고 관계를 돈독하면서 이 월남에 있는 우리나라 군대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67년 4월 28일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했는데
대한민국의 8월 국군의 전투력에 대해서 경찰을 합니다. 뭐냐? 세계에서 제1의 전사다. 그뿐만이 아니고 대민봉사, 이 대민봉사는 미군이 월남 주민들에게 한 것보다도 더 따뜻하게 해서 미군들이 존경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미군들의 학력이 국민학교 졸업하거나 중학교 졸업, 조금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고졸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보통 대학교를 졸업한 예비대들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졸업, 여러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미군들하고 거의 그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간 한국군하고 지적인 면에서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군들은 나이가 17, 18, 19예요. 어리시오. 미성년자. 우리나라 여러분 전투사단들, 사단장, 부대자가 나이는 보통 몇 살입니까? 아닙니까? 대학 졸업하면 뭐예요? 25, 30살, 21살짜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저 애하고 청년들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직접으로 게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군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67년 11월 달에 이제 부통령 했던 리차드 닉슨 같은 사람도 미국이 과거에 17년 동안 전 세계 원조를 했는데 대한민국처럼 미국이 원조를 해가지고 성공하게 해서 자부심을 받은 나라는 없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이 경제적인 군사적인 원조를 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 나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다단계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나라가 공사가 된다면 미국이 전 세계 원조를 한 나라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나라라고 대한민국을 칭송했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진 것이죠. 그럼 이것은 뭐예요? 미국 대외정책, 대외 원조에서 자존심이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10월 17일, 19일 날 우리 두 공동 대표님께서 미국 출장 가시는데 이걸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국이 공산화 되면은 당신들은 대외 원조에 대해서 무슨 자부심으로 앞으로 원조를 할 것이냐 이야기해줬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한국군이 파월되면서 정말 잘 싸우거든요. 그래서 신임한 조선 행정부가 소위 1966년 3월 4일에 이 브라운 각서를 체결합니다. 이 브라운 각서는 주한미 대사가 그 당시에 그 외무부 장관 이동훈 장관과의 일종의 약정서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이동훈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 중에서 최연소 장관입니다. 외무부 장관 했던 인물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연세대학에 지금 이 누구죠? 정치학 지금 교수입니다. 이 누구죠? 북한 인권, 유엔 인권 여사로 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국군 참전에 일체의 비용은 뭐예요? 미국이 담당하겠다는 거예요. 방수, 군복, 전투, 무기, 수류탄, 가는 비용, 모든 것을 토탈 패키지로 한국군 봉급.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봉급을 받았는데 이 졸병들 쪽 해가지고 120불에서 180불 정도 되는데 최명신 이 스리스타 중장이 월급을 받은 것도 200불을 못 받았습니다. 한 170불 내지 180불 정도 받았어요. 그걸 굉장히 근거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국이 부담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 한국군 현대화 장비를 촉진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해외 판매, 한국군이 월남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이죠. 그런 판매해서 한국 기업들의 특별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 제가 지금 퀴즈 냅니다. 케네디, 존슨, 아이젠하워, 토르만, 존슨. 우리나라의 산타크루스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저 대적단지 알죠? 유성애 대적단지. 미국이 그냥 지어진 거예요. 왜? 이승만 박사 시절에 미국은 원조를 해줬는데 쌀, 강냉이, 소고기 배고픈 거지한테 먹는 거 주고 있죠. 먹거리를 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공장을 지어주시오, 뭐 기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먹다 남은 10년 원조를 해준 게 50년대에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였어요. 그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화끈하게 원조해 주시오. 뭔데? 과학기술 단지 좀 지어주시오. 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요람이 된 것이 유성에 있는 대덕단지예요. 그것이 조선시 행정부가 우리 군대가 너무 잘 싸우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토탈 패키지 모든 기술 자본을 뭐요 대덕에서 지어준 거예요. 그게 60년대 중반입니다. 그걸로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선시였어요. 자, 이 해외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해외 진출, 월남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60년대 월남전이 들어가서 중간에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캔부 스프리트. 거기에 월남민들 가가지고, 배트공 들어가고 마지막에 육박질을 하게 됩니다. 육박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태권도를 해가지고 목욕으로 깨주게 되는데, 그게 이런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일본 사람들한테 1등감 있죠. 외놈들한테 1등감, 중국 짱키한테 1등감, 안주정한테 1등감, 러시아 모스크에 1등감,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또 무슨 어떤 그 군사력에 대한 1등감, 1등감에 찢었어요. 해방되고 국가를 건설했지만,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잘한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 이거 전통 잘해. 미국도 잘해. 이거 다 괜찮은 사람이지.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대마도 정권을 적으셨죠. 세종 때. 그 다음에 고려 말에 구빌라이 황제가 명령을 해가지고 일본을 원정한 적이 있었죠. 고려하고 원나라하고 이 연합군도를 해가지고 태풍대 2차 이거처럼 일본을 원정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압록강을 건너서 안주를 탄다든가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남의 나라의 해외 원정국 침략한 역사가 없는 겁니다. 그 대외민족을 해가 이렇게 저렇게 자랑했는데 그거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세계사를 보면은 잘난 나라, 크게 된 나라, 대국이 된 나라는 반드시 해외의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자신감을 고충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건국과 6.25와 월남전 산업화 정동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대한민국의 북군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북군이 건국하고 북군이 산업화, 건국 산업화의 기본이 된 게 북군의 역사입니다. 북군의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왜 지금 어려워진지 아닙니까? 국군을 뭉개가지고 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국군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이 역사, 자경 역사들이 나라가 망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 미국 같은 나라는요, 길거리 나가 있는 거 보면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럼 자기들이 여기 만약에 과무광장이라든가 전철에 군인들이 군복 입고 가면은 민노총이라든가 정경이라든가 자기들이 어떻게 설치 수 있습니까? 그게 백혈구인데, 나라의 백혈구가 문제인데, 그 군복을 못 입고 나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 YS가 그 짓거리 했어요, YS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캔도 스피릿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야, 이거 열심히 한 거가 되네. 주변 국가에 대해서 열등감을 극복했다. 그것이 오늘날 거예요. 70년대 대한민국의 이런 역사를, 건국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주가 이러는 월남의 파백에서 이렇게 저렇게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너무 잘 싸우고 이 서비스가 좋아요. 그래서 호주 정부가 아예 한국인들 이민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국 기술자들을 이민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베트남에 군대뿐만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파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국제시장 그거 받지 않습니까? 그죠? 또돈 벌러 간다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라든가 기술자들이 들어가가지고 학교를 짓는다든가 병원을 짓는다든가 마카를 짓는다든가 바로 돈을 빤다든가 하면서 군인, 근로자, 기술자들 월남에 대한 러시아워 저 골드러시 알죠? 골드러시 이게 저 여러분 서부 개척 시절에 연말차를 타고 서부로 가면 거기서 골드 금은이 있다 이게 월남에 가자 보통 월남 거기 가면은 달러가 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PX 물품 해가지고 뭘 가져왔습니까? 달러 칼라 테레비 알죠? 제가 그 양덕동에 우리 집 근처에서 저희 아버님이 외국에 나가셔가지고 칼라 TV를 하나 사오셨어요.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이 맨 근처에 칼라 텔레비를 제가 소문도 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방 친구라든가 이 동네에서 그 저희 집 칼라 텔레비 그 보기 위해서 장사진을 쳤던 그런 기획이 내한테 나왔습니다. 내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처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인당 GDP 소득인데 1964년에 87달러입니다. 여러분 작년 정권이 등장하고 5.16 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의 GDP가 90불, 100불도 안 되었어요.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이승만 박사는 위대하지만 미군을 불러들여가 나라를 지켰지만 국민들의 배고픔은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왜? 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미국이 계속 이승만 대통령한테 백마선 문제 해결하고 일본을 달래가지고 좀 이렇게 해라. 한일 경제 안보 이 삼각 동맹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거절했죠. 그랬는데 박정희 서장,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구텐다 이렇게 해가지고 케네디 만나러 갔는데 그 이야기 했죠. 케네디가 그랬어요. 우리 돈 없다. 네 의회도 구텐다 때가 당신 돈도 없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수고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장이죠. 지금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일본은 돈방석에 앉았다 이야기요. 왜 그거를 가만 놔두냐 이야기요. 당신들은 일본에 요구해서 얻은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는 도중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국회의원들 지금 일본 가고 미국 가야 되죠. 근데 아무도 겁이 나서 일본을 못 가요. 반일 테러이 걸릴까봐. 예? 30년 40년 전에 대한민국 정치도 그랬어요. 여기 대학가에서는 대모를 합니다. 반일 대모. 요번에 제가 추석날 안양 그쪽에 가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 반일 아베 해가지고 일본 그거 반일 캠핑 있잖아요. 싹 다 대모.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위대하냐? 그 일본을 간 거예요. 대체가 내모들이 침을 뱉어요. 가가지고 인기들하니까 그 정치인들, 경제인들 만나서 말을 해보니까 일본 말도 좀 하니까 일본에서는 거기서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을 거예요. 한국을 도와주라. 그래서 이거 좀 하니까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독일 가니까 독일에서도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끌더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겠구나. 그런데 61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데 무려 몇 년 걸렸어요? 4년 동안 걸렸어요. 4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요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 이거 집어쳐야 돼요. 제가 유학 시절에 중간에 석사 마치고 여기 왔을 때 85년도에 동경에 들려가지고 아키가바라 전자전 훈련 갔을 때 제가 그때 산 게 통일바통 알죠? 85년도에 제가 일본 들렸을 때 아키가바라 전자전 훈련 가가지고 통일바통 샀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본 밥통에 대한 콤플렉스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밥통 사는 통일바통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밥통 더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항상 자극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죠.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죠? 일본이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되는 겁니다. 이게 친구도 잘한 다시 올려가지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선의 경쟁을 통해서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완 거예요. 삼성이 어떻게 컸습니까? 일본 전자제품 100개 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경제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걸 챙긴 거죠. 소니라든가 이런 혼다라든가 이런 제품을 배우고 기술과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승부해서 우리 삼성이 혼다라든가 소니 이런 제품을 앞질렀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는 우리를 장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제일 먼저 오산이라든가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 미군 알죠?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와이에서 왔습니까? LA에서 왔습니까? 동경에 있는 그 8군 워크 중장에 있는 이 8군이 투입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 전쟁 때 백이산 노릇을 안 했으면 하와이에서 땡크를 보냅니까? 어떻게 보낼 수가 있어요? 하와이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군수기지 착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낙동강 전선에서 또 전선을 그렇게 빨리 반경을 취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살이는 세움지마라고 돌고 돈다 이야기입니다. 돌고 돈. 기용하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그러니까 1964년에 87달러인데 월남전 철수할 때 1972년에 319달러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서방자유신경이 한국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고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기업이라든가 이 대한 투자가 지금 빠져나가는 거 알죠? 이 투자가 빠져나가는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야구단들 훈련을 갖다가 이번에는 일본에서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쳐서도 반격할 거 아닙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 참전 비판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가 두 개인데 이게 용병이 아니냐, 용병. 옛날 정동영 MBC 앵커했던 대통령 초반 정동영 씨 알죠? 월남전 용병이가 노인 탄압해가지고 혼종을 치렀지 않습니까? 북한은 전기 200만톤 부상지원 지원하게 돼가지고 혼쭐을 났던데 용병이냐? 자, 월남전 참전은 월남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정식으로 파병 요청해서 정부 베이스를 해가지고 군대가 파병하는 겁니다. 한국 정규 군대가 이건 용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외국인들, 기독자들 그런 사람들 돈 주게 해가지고 사업적 이익을 통해서 그런 거 모아가지고 한 것, 그건 용병입니다. 사업적인 돈, 사업적인 정치적인 봉급을 통해서 한 것은 용병인데 공적 인물을 띄고 파견된 경우는 우리 공적 인물이라는 뭐예요? 자유월남을 지키겠다는 거죠. 이 공적이 대명분이에요. 이것은 용병이 아니라 합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월남전 참전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를 내려야 되고 이거요 선진국 같은요 월남전 참전에 대한 전선화되나 이런 거 저런 거요 소상히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나 이 자랑스러운 역사는 자랑스러운 것은 자꾸 가장 여러분 제가 서부에 유학 시절에 서부에 가봤는데 서부에도 인전 학살장님 장소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강한 만강 위를 안 세웁니다. 여기에 인전 전투회가 죽었다. 팻말 한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6.25 때 한번 가십시오. 6.25 때 고창이든지 해가지고 한국군들이 거창 양리 학살 제가 지난번에 답사를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5.18 비슷하게 정부에 국고 지원을 해가지고 한국군이 양민 행사했다. 그게 뭔지 알아들으니까 유죄입니다. 비세입니다. 뭐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영광이라든가 이거 전남 전북에 이 인민국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이라든가 이런 방공 세력들 이 양민 학살하는데 많죠. 그 지역 다시 한번 다 없애버렸어요. 6.25 때 좌익부자들과 공산 세력이 학살한 지역은 다 없애버리고 국군이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5.18도 높이셨고, 전두환 높이셨, 이런 것도 발공해 해놓고 말이야. 이게 굉장히 결례예요, 결례가. 그러면, 이런 나라는 장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참전용사, 사회적 대우, 한국전쟁과 마찬가지고 월남전, 물적 보상한 거, 5.18 유공자 받을 때 언급했죠. 이러겠지, 이러겠지. 예? 어떤 친구는 평생 갚으려고 다니죠. 예? 세월호 얼마 받았습니까? 벤단지 얼마 받았어요? 다 업돼요. 예? 그러한 보상을 한, 국회에 소답이 죄송합니다. 참작 안 하실 거안 되시고, 눈치를 다 하나가 예를 바쳐갔는데, 어쨌든 간에, 자가 5.18 이 하고 이런 저 백남기 사건 이거 세월호 예? 하고 이 참전교사들 사회적 대우와 보상 이건 안 되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박정희 정권이 이제 월남전 참전해가지고 권력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 그것은 이제 결과 중에 일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최명신 장군에게 이 최명신 장군이 삼성 장군인데 다 어떻게 생각했냐, 군에서 이분은 국방부 장관이 되고 사성 장군으로 될 것이다,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죠? 근데 별 3개는 은퇴를 하게 되고 대사로 가게 됐습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을 누구세요? 왜? 김대중이라든가 김영삼한테 이거 정부를 줄 수가 없다. 유인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유인을. 근데 이 최명신 장군이 군에서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노를 할 수 있는 유인을 작성했어요. 아,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을 거절했었어요. 결국 화가 난 박정희 대통령은 군복을 벗길 것입니다. 예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대사로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 당시 저도 대학교였는데 유인시대 막 활동해서 제가 대학에 1학년 들어갔는데, 아,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제가 대학 시절에 그런 생각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본다면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 선생님 씨들 과연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업적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리더십에 훈련이 된 인물들이 이 상위 중에 한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업적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우리 조 대표님 뭐 친중탄이 어떻고 저쩌니 우리 공화당을 왜 만들었니 말이 많은데 갑자기 보면 시간이 역사가 조 대표님 우리 공화당 우리 강원 동지대 헌신 열의 이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맹목이 문제주의가 아니다. 2000년도 여러분 자유한국당 위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농객들이 2002년도 돈이 없어가지고 천안에 있는 보육강사를 팔아버렸다니까. 돈이 없다고 보육하는 항상 팔아버렸대요. 그래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위기는 당원들 교육정 참 그 인력을 내역하면서 여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일하는 것이 이게 전부 후만 기업인데 앞으로는 뭐 토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이 내각을 해가지고 이거 당원 이거 빌딩 어디 사든지 뭐 이거 아마 좀 도치가도 좀 해가지고 교육장 어떤 빌딩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전쟁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국민성에다가 경제개발, 경제성장, 여러분, 1963년부터 1967년간에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게 되는데, 역시 자본과 기술이지요. 1차 경제개발도 돈이 없는 거를 일본으로부터 탈환을 해가지고 그걸 적자를 내놨단 말입니다. 자, 2차 경제개발 계획도 역시 돈이 없어 허덕거리는데, 한국군이 받은 저 전투수단 달러, 이걸로 해가지고, 메꿔가지고 제2차 경제개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월남 한국, 미국 중에서 미국은 개죽석이 됐습니다. 우리는 올라가는데 미국은 완전히 개죽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그 8년 동안에 국방부 장관한 로버트 맥너마라, 이 사람이 이제 그 미국이 월남전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회고를 하게 되고, 우리도 입장 정리해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 정리를 한 것이 거의 리트로스펙, 그 트레저디 앤 더 레스트 오브 베트남이라고 1991년에 처음이 발행됐어요. 근데 왜 제가 이게 말씀드리냐면, 자, 여기에 세계 최강대국이 월명한테 졌는데 이렇게 그다. 자, 여기 그 벼룩이 있습니다. 벼룩. 이 벼룩이 있는데, 이 벼룩을 잡는데 망치. 미국이 이 벼룩을 잡기 위해서 망치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벼룩이 잡히면 안 잡힙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햄머로 폭격을 통해서 배트공들을 하는데, 이 폭격이 없어요. 아무리 두드려 팼는데 배트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월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련이 태평양 상공에서 B-52 폭격기가 장 길을 몇십 상공에 도달한다는 것을 소련 정보 첩보 항공만이 다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깡굴 숨죠. 근데 우리나라 하복군은 이 월병군하고 배트공들하고 어디 싸웠느냐? 직접 가가지고, 멘트는 알죠? 직접 가가지고 사살해 줍니다. 땅굴 들어가서 출산 전축 해가지고 직접 멘트는으로. 근데 월남에 내가 이분들이 이 나이가 17, 18이 어리고 경통이라든가 이거 경통이 태권도 알죠? 태권도를 해가지고 부장한 이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대1로 경통하는 거는 이분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완전히 소탕할 수 없고 신형 무기로만 M16라든가 폭격이라든가 이런 전자 현대 무기로만 적을 자꾸만 압박을 하려 하니까 그게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나라로는 8년 동안 국방장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명은 걸어다니는 전장의 관계를 걸어다니는 전장이에요. 북통을 언제 몇 분 하면은 몇 년 뒤에는 전쟁이 끝난다. 계량수화가 있죠. 전장 계산들이 딱 한번 꺼내가지고 몇 년 투입하고 몇 년 전부 다 불포함적으로. 그런데 현대 국가하고 농촌의 논村한 국가의 게릴라 전쟁하고는 전투 방식이 달라야 됐다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 국방장관은 예를 들어 해가지고 이제 10개의 교훈을 남겼는데, 이건 뭐 구질구질하다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 넘어가는데, 핵심은 제가 마무리하려면 미국의 폐인을 핵심을 정리하는 게 이런 겁니다. 한 4-5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에서 군사력은 완벽한 것이 아니다. 군사력과 외교력을 같이 있어야 된다. 외교력을. 우리 공화가 투쟁이 다가 아닙니다. 디플로마시 알죠? 일본과 미국의 디플로마시 같이 하죠. 전쟁과 정치는 투쟁과 디플로마시가 같이 하죠. 자, 두 번째, 전쟁 참전하기 전에 전쟁 참전의 대변군과 민심과 여론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공화당이 다음 환경에 왔습니다. 이거는 추적, 민심을 장악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건 대박입니다. 우리 저기도 누가 왔죠? 우리 흉내낸다고. 자유한국당 좋았죠? 우리 흉내낸다고. 저기 탈북들을 텐트 치고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광장은 우파들의 인천 상륙작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전날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4월달, 5월달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텐트 친 것은 워커 중장에 메가더 낙동강 전선으로 교동을 쳤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2달 만에 추석 때까지 인천 상륙작전을 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승부가 결정된다 했는데, 여러분들 텐트 치면서 바로 두 군데가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돌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광화문광장은 우리 생명줄입니다. 여기에 확실히 잡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여론이고 전쟁과 정치는 민심, 결정적이다. 민심을 장악해야 된다.
대민을 잘해야 된다. 이건 조국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때문에 나라가 지금 살삽니다. 예. 그래서 월남전은 6.25는 유엔 군대가 왔죠. 이게 대명입니다. 우리는 유엔군이 와서 살리는 겁니다. 월남은 유엔군이 들어가지 못해서 패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다단계 공산화를 막으려면 뭐요? 국제사회로서 명분이다. 대한민국은 누구든지 자유민주 체제의 헌법적 시대에서 다단계 공산화 자유민주 체제를 거스르는 거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유엔이 대한민국을 지켰죠.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라고 지킵니까? 그러면 누가 이 자유민주 체제를 뭉개고 북한에게 이 나라 갖다 왔죠? 이거는 유엔이 인정하지 할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결국 전쟁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유엔이 용은 안 된다. 다단계 공산을 한다는 거는 이 외교 선진제를 해낸다. 그 다음에 미국은 적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하다. 월남이 누군지는 모른다 이야기예요. 미국 사람들의 큰 약진인데 60년대 미국이 교만해져가지고 교만이 병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에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류가 더불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가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봉사해야 된다. 지역에 가서 봉사해야 된다. 시민사회 가서. 그러면 적에 대한 지식을 있어야 된다.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지식이 부족했다. 미국이 공산주의를 알려 하지도 않고 월남 민족주의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2차 대전 승리하면서 지금은 웨스트 포인트 군 커리큘럼이 공산주의 문제라든가 한국 역사, 동양아시아 역사 이런 걸 가르치기 많이 생기는데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이 역사 웨스트 포인트의 커리큘럼에는 포인트 커뮤니즘 공산주의가 뭐냐, 동남아시아, 일본의 한국 역사가 뭐냐 이런 거를 본 장생들에게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했어요. 지금 하는 거죠. 왜? 자기들 교만하니까 신병기로 군대를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손자병법을 영어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손자병법. 그러니까 이 범위가 국방부 장관, 월명군 국방부 장관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제압하죠. 제압을 추천한 게 호시민이에요. 근데 호시민 제압이 누구냐? 고등학교 역사 교사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공부했냐? 손자병법을 공부했는데 특히 뭐예요? 모택동의 게릴라 유격전선에 달달달달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휘인 장군이 왜 얘기하는 줄 압니까? 손자병법을 탐나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유성문 대비가 서울에서 보낸 책을 통해서 매일 밤에 손자병법 읽은 게 이휘인 장군이에요. 그래서 동양의 병법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웨스트 포인트에서 영어로 번역한 병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솔직하게 말씀만 우리 공화당의 우리 조진 대표님이나 또 공동 대표님, 홍 대표님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게 병서를 읽어야 돼요. 손자병법을 지금 정치의 강가속에서 정치병법 그러면 병서는 어느 정도 읽어야 됩니다. 장기석하고 모택동이가 장기석이가 100년 대군을 무너졌잖아요. 근데 모택동하고 장기석이가 왜 모택동이가 이기고 장기석이가 졌느냐? 모택동이는 병법의 달인이에요. 굉장히 많은 병법서를 중국의 전쟁사라든가 병법을 읽었고 그것을 공산주의와 고대의 병법과 그 다음에 자기 중국의 농업혁명, 농민혁명 그 세계를 꿰차면서 모택동식의 거의 마오이즘, 모택동 공산 중국 혁명의 이론을 만든 인물이 모택동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병법의 이론이 어느 정도 알아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교훈이 병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적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 우리 전하파 알려고 노력해. 그것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자유민주 체제 약점. 근데 우리는 30년 동안에 이 주사파들, 공산주의들, 21세기의 네오마르크시즘 이것을 공부하는데 해망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공산주의가 탈을 쓴 민족주의 세력, 민족주의의 배경은 다 공산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넘어가는 전략 전술에 대해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응책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5번째에 걸쳐서 베트남 평양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월남 태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우리 스스로를 자극하게 되고 각성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을 삼으면은 앞으로 우리 주사파 정권이 핵심하고 있는 다단계 공산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용기와 교훈을 얻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